네, 가상화폐 거래소 10위권 기업인 크립토닷컴이 이달 중에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박영본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크립토닷컴이 한국의 가상시장 화폐 시장에 진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 거래소에는 뭐 비트썸이나 뭐 업비트 같은 초과가 굉장히 고조될 것 같은데 어떤 지각 변동이 좀 예상됩니까? 당연히 뭐 그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출하니까 그러니까요. 신경이 굉장히 쓰이겠죠. 근데 이제 재밌게도 우리나라는 이 원화 시장이 굉장히 좀 그 보호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뭐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그 에릭 안지아니가 이제 그 29일 날 이제 들어온다고 했는데 크립토닷컴 사장이죠. 그렇죠. 예. 그 지금 그 김치 프리미엄을 조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해외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그 가격 비싸니까 그 차액을 노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세계 시장 가격에 맞춰주는 그러한 방법을 좀 쓰겠다고 해서 그건 이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고 아직 그 사람들이 그걸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김치 프리미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거래를 이걸 규제하거나 뭐 이게 막는 방법도 없고 사실은 이게 현상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데 뭐 사실은 그렇게 한 사람도 많고 짐작이 가는데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 왜 있는 겁니까 도대체? 조금 이제 저는 뭐 이제 뭐 법률을 하는 사람이나 경제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이제 프로그램 기반이다 보니까 네. 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뭐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도 저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의견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역사적으로도 조금 우리가 찾아볼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라고 이제 불리는 것들이 이제 사이퍼펑크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토시라는 사람도 이제 비트코인을 최초에 이제 뭐 간단한 백서를 통해서 세상에 알린 사람인데 익명의 사람이고 즉 자기 이름을 숨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명을 쓴다는 네. 거는 뭔가 조금 세상하고 좀 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가치가 탈중앙화라는 가치거든요. 그렇죠. 이 탈중앙화를 조금 뒤집어서 뭐 이렇게 꼭 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국가나 국경의 경계가 없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국가나 국경의 경계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그냥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되게 거래소라는 걸 통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래소는 이거는 이제 각 국계 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규제를 받고 있는 거죠. 규제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인 사이버펑크들이 얘기하던 그런 탈중앙화된 화폐로서가 아니라 그러네요. 이게 이제 국가에 귀속된 게 돼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가의 법에 따르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이미 금 시세가 세계 시세하고 우리나라 시세가 좀 다른 거를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경험하죠. 예. 예.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시세, 뭐 국제 시세라는 단어는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하여간 탈중앙화된 시세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그 거래소를 통해서
법 규제를 받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네. 실제로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법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금시세처럼 이 비트코인 가격도 좀 차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환율 문제도 같이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예, 그죠? 그것도 예, 맞는 방금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주로 이유인데 그러면 이 교수님 보시기에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유가 지금 정확하게 몇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명 원화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려면 원래 이제 조금 전에 역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펑크들은 이제 익명, 가명 쓰는 거 그리고 또 비트코인의 소유에도 뭐 이렇게 뭐 합법적인 자기의 신원을 다 밝혀라 이런 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키라는 암호 키라는 걸 이용해서 소유주를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암호 정보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이제 돼야 되냐면 그 우리가 그 법에 따르게 하려면 실명을 해야 되는데 실명을 하려면 그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을 증명하기가 쉽진 않겠죠. 그렇죠. 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증명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증명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네. 그걸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우선은 이건 좀 처음에 현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고 개개인의 거래만을 좀 인정을 하면서 그거를 우리의 제도랑 같이 맞춰준 게 어떤 방법을 했냐면 은행을 통해서요. 그래서 제도권 은행을 통해서 거래소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열어준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 다시 돌아가서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는 그 중에 제일 좀 평소에 생각한 게 외국거래법, 환율 이 예, 문제가 제일 일단 떠오르더라고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신데 제가 예. 이걸 사실 제가 그거를 꼭 다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암호화폐를 지금 외환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지금 아직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거래소 할 때는 이제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 다 원화로 거래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있고 예. 해외 거래소에 가면 달러로 거래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환율과는 환차익, 이게 환차손과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갭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맞습니다. 이 부분하고 개인 송금을 이제 해외로 무작위로 무작정 해외에다가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이것도 규제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맞는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그게 뭐 이거 암호화폐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죠. 예, 디지털 자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외환거래법이라는 거는 진짜 다른 나라의 돈과 우리나라의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거고, 그건 네네. 저희가 터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의 관계 이런 것들인데 암호화폐를 그럼 국가도 없는데 암호화폐를 외환으로 봐야 되느냐? 그 이슈가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려면 묶여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외환거래법에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바로 고쳐라 또는 뭐 그걸 고쳐야만 암호화폐 거래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서 요인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외환거래법이 원인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크립토닷컴 같은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김치 프리미엄을 없애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장애 요소인 건 맞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냐면 외환거래법에서 이런 디지털 자산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더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 자체를 해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금융 시스템은요. 과거 이 금융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암호화폐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전에하고 달리 이 기술이 가지고 오는 그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법을 만들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좀 더 이해하고 기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이제 뭐 법이라든지 제도들을 논의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환거래법을 좀 수정을 할 때 기술자들을 참여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크립토닷컴이 이제 들어와서 국내 서비스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 베이스로 하던 거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 베이스로 하던 거하고 어떤 금액 차이, 네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네. 한 뭐 평균적으로 한 7, 8%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10%도 넘은 적도 네, 있고요. 그렇죠. 뭐 굉장히 상당히 여러 군데 그러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이 김치 프리미엄이 그럼 누구한테 이득을 갖다 줄까? 이런 질문을 살 수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 이제 불법적인 사람들한테 이득이 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 거래 뭐 투자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초점을 둬야 되고요.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마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틀림없이 차액이란 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차액만 먹어도, 예.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지금 관련법이 없었을 때 뭐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한 3년 그렇죠. 2021년서부터 시작됐고 그렇죠. 작년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것인데 저는 사실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더 선호하고 그게 이제 디지털 자산법이 올해 이제 또 개정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요번 개정 나올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루어져서 좀 고쳐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때 고쳐질 때는 좀 기술적인 걸 반영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예. 그 은행이 망할 은행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금 가진 사람들이 급속히 돈을 빨리 빼갔기 뱅크런이 때문에 확실하게 뱅크런이 일어났죠. 일어난 건데 네. 그게 바로 속도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 거래하던 거, 뭐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금융사태가 네. 10여 년 전에 있었을 때 또 고전에 이제 IMF 사태가 있었을 때 우리는 뱅크런을 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그 과거 기록물을 보면 은행 앞에 줄 서 있고 사람들이 그러고 막 문을 막고 있고 막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죠. 돌았으면 전부 인터넷 뱅킹으로 다 송금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빛의 속도로 빼낼 수 빛의 있죠. 속도를 쭉 빼내는 거죠. 빛의 속도를 빼내니까 그걸 막을 시간도 없고 그거를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에 대한 우리가 갖춘 디지털 시스템의 속도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만 이거를 다루어서는 안 될 문제다. 얼마나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고 미래 기술이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만 제대로 된 것들이 만들어질 수 맞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각종 규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규제들을 좀 포커스를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대개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가상 자산 뭐 2단계로 표현되는 것인데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다뤄야 될 것이 그 해외 시장을 못 쫓아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SEC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승인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거나 또는 뭐 이걸 승인한 건 아니다. 단순히 ETF로서는 인정이 된다라는 식의 이제 표현을 해서 그렇죠.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다 거부를 밝혔고 비트코인만 금과 은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현물을 인정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될 거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무역과 이제 신진 기술로 이제 살아온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암호화폐 기술이나 디지털 자산 관련 이제 산업이 막 일어나거든요. 네. 이걸 빨리 해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양성화해 주질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양성화하는데 저는 초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이제 우리 금융 시스템에 맞추는 거는 계속 유지를 하고 밸런스를 맞춰가야겠죠. 그렇죠. 너무 한쪽에 밀려가서는 안 되고 이 사회라는 것이 특히 금융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익숙해져야 되니까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적응하기 위해서는 예. 적응도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균형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저는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은 우리나라가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들 그렇게 하려면 뭐 우리가 지금 뭐 ICO 같은 게 다 막혀 있는데. 네. 그런 거 해보지 않고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안 해보고는 안 되니까 뭐 특정한 틀이나 어떤 형태들을 갖추는 경우 이제 ICO 같은 걸 허락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또 이렇게 수출하는 쪽, 그러니까 외부 국가에서 안 되면은 외부로 하는 거는 인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단계적인 완화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언박싱 박영범 교수님과 함께 디지털 자산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